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최근에 머리가 아픈 일들이 주식시장에 있었죠. 그 관련해서 여러가지 잡다한 코멘트라도 달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아시듯이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 3일 연장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은 일단 반등이 일시적으로라도 소폭 나오긴 하는데 요만큼 돌려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썩 좋지는 않아 보이죠. 당연히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고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정도 차이만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레벨만 봤을 때는 21년도 올해는 3,000을 넘었던 역사적인 해였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증시의 힘이 약간 줄어드는 게 이게 체감은 되고 있었습니다. 정점은 6월 달에 찍었는데요. 이 실제 체감되던 거는 8월쯤이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게 포착이 됐었겠죠. 그러다가 연달아서 계속 이게 빠지고 있는데요. 2008년 정도부터 평균을 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보면은 대략 4분기 때는 원래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제 10월에 여러 이유로 빠지기 시작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실현이 돼버린 거죠. 월별 수익률을 실제로 봐도 이제 10월 달이 유독 약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매년 수치를 뽑아봤을 때도 역으로 이렇게 크게 올랐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은 10월이 이렇게 안 좋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는 식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10월이 왜 약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흔히 매년 나오는 근거가 좀 약한 이야기 중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발 빠른 사람들이 조금씩 팔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올해는 CFD 계좌에 대한 규제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업투자들, 선수들 사이에서 맥스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CFD 계좌를 이용해서 작년하고 올해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그걸 쓰는 사람들이 대략 한 5, 6천 명 정도 되고 한 4배 정도 올라가서 대략 5조가량이 해당 자금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특정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을 키웠었고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나 돈 벌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거를 또 보는 사람들이 다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규제에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올해 9월, 10월은 좀 약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지수 빠진 이야기를 하려면은 오른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지수가 많이 오른 이유는 돈을 엄청나게 푼 영향 때문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는 일단 기울기부터가 달라요. 이 자금의 일부는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익보다는 자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년과 올해였기 때문에 지수 전체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PER 기준으로 코스피가 대략 15배 정도에서 원래 거래가 됐다고 치면은 25배 수준까지 PBR은 한동안 1을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1.3배 정도까지 오르게 되었었죠. 코스닥은 애초에 밸류는 안드로메다 수준이고 PER, PBR 역대 최대값을 경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들 이게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기분들은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코로나 파티를 1, 2년간 같이 즐겼던 거예요. 동학개미라는 이름 하에 그 즐긴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거품이 껴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증시에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상하지수라는 거를 그려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코스피 지수랑 같이 보면은 대략 6월달 정도부터는 뭔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약간 불안 시그널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실제로 체감이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조정이 거의 없는 이른바 통뼈 섹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섹터들은 견뎌주는 거고 하나씩 이제 빠지는 건데 증시 격언에 올라갈 때는 손잡고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하나둘씩 각계파 당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조정이 없었던 섹터가 2차전지 쪽이었거든요. 요게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이 컸습니다. 급기야는 도망갈 섹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위에 좀 올라있던 거는 패고 시작하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또 같이 빠지니까 단기적으로 자발적 손절도 나오게 되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혹자는 지수를 팔라듐이라는 금속을 통해서 토템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익히 알려진 투기적인 포지셔너의 글로벌 유동성 척도인데 공교롭게도 빠지면서 지수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돈이 여러모로 회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뭔가 불안하면 항상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고전적인 기술적 분석을 갖고 와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최근까지의 이 상승이
2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 2, 3, 4, 5였다는 거고, 혹시 여기가 뭐 A, B, C에서 C8하면 그럼 조정이 크니까 다 같이 집에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고, 어쨌든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뭐를 이제 우려하고 있고 어디를 좀 더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9월까지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어요. 이 절대적인 숫자는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증감률입니다. 이 증감률이 피크아웃 논란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이게 좀 줄어들다가 9월 달에 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최초에 여기는 코로나 발발 시점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니까 정상화가 된 거고, 이 정상화된 거에다가 여기 이만큼 까먹은 거 얹어가지고 기저 효과로서 이제 작용을 해서 크게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실적들이 좋았던 건데, 어느 수점부터는 이 절대 금액 자체가 고정입니다, 거의. 이 말은 4분기는 그냥 안 봐도 거의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22년도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기저효과는 점점 사라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증감률은 점점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뭐 진작부터 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경제 전망들이 슬슬 나올 시기가 됐는데요. 일단 최근에 하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형식적으로 대략 내년에 3% 정도 성장한다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장률은 뭐 21년도만 못하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작년에 상품 수출 같은 걸로 재미를 봤던 부분이 내년에는 없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시끄러운 중국입니다. 헝다, 망한다고 한지 벌써 1년도 더 된 떡밥인데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헝다는 중국 내부의 문제니까 뭐 글로벌하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묻어버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헝다가 망하면은 중국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 노이즈를 발생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전력난. 중국이 석탄 에너지를 많이 이용해서 전기를 쓰는데 최근에 이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쌤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호주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의 전력난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죠.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지어놨고, 또 글로벌하게 이런 중국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공급망 부분에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의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9월 22에서 파월 의장이 말한 내용을 보면은 상품 수요는 강력한데 공급의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거 뭐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러면서 우려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경기가 뭐 설사 크게 회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연준 의장이니까 직접적으로 막 그러겠다 이렇게 단언한 건 아니지만은 돌려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테이퍼링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정이 시장에서 딱히 나오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뭐 중국의 이슈, 미국의 부채 한도 노이즈, 그리고 파월의 이런 인플레이션 발언 같은 게 콜라보로 이렇게 다 엮여가지고 시장에서 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표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자, 근데 인플레 관련해서 최근에 유독 노이즈가 큰 거는 이제 천연가스와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는 어느새 다 올라왔고요. 천연가스는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한 석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이미 난리가 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회담 주선하고 막 이러니까 최근에 이틀간 한 고점 대비 조금 빠졌어요. 근데 뭐 이게 아시다시피 오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져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각 상품별로 언제든 어디서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예상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국고채든 뭐 미국 채권이든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런 그림이 됐거든요. 이렇게 오른 상황이 되면은 뭐 국채가 2.4%면은 야, 위험자산 회피하고 안전자산 선호하지, 이러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뭐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 애매하고 어려운 시장 난이도가 지속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코로나가 얼추 회복이 되든 뭐 안 되든 위드 코로나를 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좋아지겠죠. 근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뭐 석탄이든 뭐 가스든 뭐 다른 자원이든 어딘가에 이제 공급에 병목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인플레 요인은 이게 수요가 증가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수요 대비 이제 락다운된 국가들로 인해서 뭐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주로 이머징이겠죠. 코로나가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 공급 병목이 해소가 될 텐데 뭐 최근에 중국 자체도 전력난 이게 석탄의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일어난 건데 여기서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뭐 글로벌하게 다른 제품들의 공급 병목이 이루어지고 뭐 에너지는 급등을 해가지고 뭐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수를 강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니까 곤란한 겁니다. 상황이. 우리나라 영향 없냐? 결국 우리나라 회사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급 위축, 뭐 더 심하면 수출 위축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최악의 전개가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높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풀어나가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최근 며칠간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지표로서 유독 요즘 예민했던 유가나 천연가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모로 계속 난이도가 있는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각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쫄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절을 해가지고 후루룩 올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이 지금 10월이기도 하고 2021년은 연세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가오는 22년을 준비를 미리 해놔야겠죠. 현재 이런 시장 이슈들이 실제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물색해가지고 뭐 반등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의 주도 섹터가 뭐가 될지 여전히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테크나 뭐 2차전지 이런 것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섹터가 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영상에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